쥐변신설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동화책에서 다 들어보셨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렸을 때 당연히 들으셨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황태성 씨 아시겠죠. 예. 들어보셨죠. 손발톱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 얘기니까 선비라고도 나오고 도령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선비가 공부를 하겠다고 과거 공부하려고 절간에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매일같이 손발톱을 잘라서 버렸어요. 어느 날 3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녀석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부인뿐만 아니라 이 선비의 엄마, 아버지까지 다 해서 누가 진짜냐, 가짜냐 막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진짜가 가짜 판정을 받고 쫓겨나요. 아니 왜 진 거야 걔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러게. 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너 어디 여기 점 있니? 해서 옷도 벗어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야,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야? 숟가락이 몇 개야? 그거 몰라야지 정답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젓가락과 숟가락 숫자를 알고 있는 가짜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 네가 진짜구나 라고 해서 이 진짜를 쫓아내는 거죠. 현실이었으면은 못 맞춰야지. 그렇죠. 아, 내 남편 했을 텐데. 그렇지. 요즘 심리학자가 왔으면은 이거는 그때 김경일 교수님이 계셨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심리예요? 그걸 다 맞추고 있다는 건 강박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네. 왜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쥐가 손톱 먹고 있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난 애가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절로 갑니다. 막 엉엉 우니까 대사님이 부적을 하나 탁 써주시면서 거기서 기르는 고양이 하나를 딱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들고 가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그 가짜 앞에다 고양이를 휙 던지니까 얘가 원래 쥐였던 거예요. 천년 먹은 쥐가 손톱 발톱을 먹고 휘리리리리 변신해가지고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바로 이 고양이가 가서 쥐를 확 잡아서 죽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짜 지금부터인데. 근데 이거 진짜요? 말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요?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나 억울했던 이 선비. 화가 나고 막 분노해서 쫙 가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야! 이년아! 너는 쥐뿔도 몰랐냐? 라고 화를 냅니다. 자, 쥐뿔이 뭐를 뜻할까요? 그 뿔이 있는데 넌 그걸 못 봤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신체의 어디 아닐까? 이제 알았다. 황대성 씨! 제가 해냈습니다. 해내셨습니까?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맞았으면 나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음란마귀가 씌인 거죠.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교수님, 교수님 그게 맞단 말입니까? 그거야, 그거! 이럴 수가. 오마이갓. 그거야! 바로 그거였군요. 그거야! 그게 쥐뿔이었군요. 헐. 와. 쥐뿔은 쥐의 성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긴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시죠.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그대로 종이에 쭉 필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시던 말씀이죠. 그 책에 있는 쥐변신 이야기를 다 찾아서 쫙 읽어봤습니다. 와. 거기 써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원래 이야기는 쥐뿔도 모르냐라고 하지 않고 쥐도 모르냐라고 남편이 말을 해요. 한 글자짜리 그거 있죠. 그거를 몰랐냐고 말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된 각편들이 많아요.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구현하시는 분이 쥐뿔도 몰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채록하고 있던 사람이 묻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원래 이게 쥐 그건데 너무 좀 상스러워서 쥐뿔이라고 바꾼 거야 라고 하는 설명까지 써 있어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하필 남자의 성기를 왜 쥐로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이 쥐라는 것이 남자의 성기로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춘향전 이야기 중에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월매가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하. 내가 물나는 쥐나 물지 왜 뭔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자기 딸인 춘향이에게 다독이면서 설명합니다. 자, 정확한 워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나는 쥐는 물지 않고 뭐를 하느냐. 여기서도 쥐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실제 요즘이나 안 사용하지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유가 뭐냐? 쥐의 모습이 남자의 성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자, 이 선비가 바깥에 갔다 고생했던 이 사람이 쥐뿔도 모르냐라고 성질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아들 대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여자가 돼봅시다.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왜 억울했냐? 자, 전 어떤 거냐? 결혼했어요. 남편이 공부한대요. 떠났어요. 공부했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어요. 같이 지냈어요. 똑같이 생긴 남편이 왔어요. 진짜 가짜 싸우고 난리가 나더니 갔어요. 찜찜합니다, 지금. 찜찜해요. 뭐가 갔는데 진짜지 같은지 찜찜해요. 그래서 진짜가 또 왔어요. 가짜는 피리리 변신하더니 어머 세상에 쥐가 돼서 갔어요. 어떻게 이제? 솔직히 조금만 더 가봅시다. 느낌이 달랐다 칩시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요. 어머니 느낌이 달라요. 그럴 거야?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이것이 미쳤나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우와, 이 여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 밤잠이 안 올 정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서. 뭐야, 뒤에가 더 재밌네. 요즘 스타일이에요. 시즌2. 시즌2. 시즌제였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여? 예. 그때 원래. 아내를 죽여요? 네. 아내를. 아내를 왜 죽였지? 난 당연히 아기를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와, 미쳤다. 막 그 배를 어떻게 찔러서 죽이고 밑에 큰 무슨 약물을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막 떨어지면 막 쥐가 우르르 떨어지는 걸 묘사를 하고 이런 식의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여인을 처치합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는 아니, 지금까지 몰랐지? 원작이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충격적이다. 세상의 찜찜함을 건너서 억울함을 건너서 심지어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사실은 모두가 공범이죠. 모두가 다 속았죠. 아니 조금밖에 안 산 부인보다는 엄마 아버지가 더 오랫동안 자식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몰랐지만 모두가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처치하는 이 방법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자신이 그 죄로부터 자기들은 벗어나기 때문에 어머나. 이 이야기가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자이신 김경일 교수님 역사적으로 희생양을 정말 만들어낸 일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높은 신분이나 아니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게 많이 하는 말 있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사후학증 편향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내는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것이 담고 있는 실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장하와 홍련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하 홍련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장하와 홍련이 예쁜 언니, 동생 너무 예뻐.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데 계모가 와요. 애들을 모함해서 애들이 죽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하 홍련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처녀 귀신 무서워 해가지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우린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와 홍련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좋은 데 시집 보내주세요가 죽을 때 이 친모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집안 배좌수라고 돼 있는데요. 아버지가 배좌수. 좌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역의 유지란 뜻이에요. 좌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렇게 뭐 읍장 정도 아닙니다. 큰 아주 그냥 대단한 입김 센 이런 분들이에요. 양반가는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고 꼭 있어야 돼요. 새어머니가 왔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장화홍련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처의 소생이 아들이에요. 그럼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전처 자식의 장화홍련 딸이 있고요. 후처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처 아들, 후처가 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배자순의 집을 누가 이을 것이냐? 당연히 계모, 첩이 아닙니다. 첩과 계모는 다릅니다. 보통 이게 옛날 얘기에 가장 많은 게 처첩 갈등이에요. 처와 첩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집안 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예요. 딸이 중요하잖아. 아들 낳는 거거든요. 근데 전처의 자식들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딸, 둘. 걔네들은 뭐예요? 시집. 가면 끝. 그런데 도대체 계모는 왜 장화를 모함했나요? 모함을 왜 했을까요? 모함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로 보면 밥을 많이 먹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 식탐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배자순의 집은 부자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걔네들을 좋아하나? 어머 막장이다 막.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 속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예쁘게 생겼어요, 장화홍련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빠가 딸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아빠들은 다 딸바본데. 그럼 왜? 근데 그게 내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처의 아이야.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두 딸을 자꾸 싸고 돌고 우리 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네만 편애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을 보내면 되죠. 아들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딸이에요. 간단히 시집 보내면 됩니다. 너 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친모의 유언이 뭐냐? 시집 보내라는 거였어요. 명분도 있어. 더더욱 자기 딸이 때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추문이에요. 이게 뭐야? 쟤는 뭐 문제가 있나? 뭐 아이고 이상한가 봐. 안 좋아. 시집 보내기 당연해. 계모 입장에선 얘네들을 시집 보내면 되는데 시집을 안 가요. 왜? 배자수가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배자수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아유, 니들이 불쌍하다. 계모가 저렇게 괴롭히느냐? 맨날 밖에 갔다 오면 아유, 엄마가 괴롭혔지. 계모 가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맨날 이래요. 그럼 빨리 시집. 뭐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또 쥐가 나오네. 오늘 뭐 뭐로 나와요 이번엔? 쥐를 잡아서 계모가 쥐를 죽여서 짓이겨요. 금방 태어나다 죽은 태아처럼 보이게 해서 장화가 자는 이불을 들치고 거기다 휙 던져놔서 모함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것 같지요? 네. 실제로 옛날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읽은 적이 없는데. 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장면을 포착하게 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인 배자수가 보고 저 년이 저게 애를 몰래 임신해서 애를 낳다가 낙태해서 저거 봐요!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화를 데리고 갑자기 먼 친척네 데려간다고 그 밤에 물에 빠뜨려 죽이지요. 그래서 장화가 죽습니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돼봤어요. 아니, 얘가 그랬어. 이런 문제가 있어. 장화는 자고 있어. 얘는 한마디도 안 해. 깨우겠죠. 넌 뭔 짓이야. 이거사!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해서 이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까 이저 딸하고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그렇게 분노하고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부모들 많았는데 얼마나 친했는데요. 매일 박경하고 니들이 참아라. 너희들 불쌍하다. 눈물 뚝뚝뚝뚝뚝뚝. 그럼 그쯤 되면 가서 죽여라라고 결정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라고 깨워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 밤에 일사천리로 해결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배자수가 갑자기 그렇게 끼고 돌다가 도대체 왜 장화와 홍련을 일찍 시집 보낼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답은 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적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여자로 사랑한 거예요?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화가 죽고 난 다음에 홍련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홍련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련이 더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될 건 배자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자기도 걸려 있는 것 같은 그 문제, 성관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두려워할 이야기인 거고 사실 계모는 그 약점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비극인 건 뭐냐면 실제 그런 얘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장화홍련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많았어요.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나 옛날 사람들의 문인이나 기록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고요. 언제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 탐욕과 추악함을 가지고 기생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고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거리로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